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숨 돌린 이재명 위중교사 1심 무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죠. 재판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위증 교사 혐의 무죄인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위증 증인은 유죄입니다. 위증 교사를 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인데 위증한 증인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이에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일단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어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동훈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작심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어제 아침 최고위에선 이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친윤으로 분류된 김민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정부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 10분 만에 끝. 일본의 유감 표명도 안 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원래 한일 공동으로 주최해서 추도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본 측의 태도를 보아하니 우리 불참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불참을 하고 우린 따로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한 우리 정부의 별도 추도식. 근데 10분 만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적절한 대응 아니냐라는 게 사실 안에 제목 안에 좀 내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 일본은 우리나라가 불참한 본인들 추도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적반하장일입니다. 한국 불참 유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불참하는 겁니까? 유감이네요. 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는 거죠. 역시나 이 서울신문 제목에 적반하장이라고 콕 집어서 넣었죠. 다시 수면 위로 지금 과거사 문제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화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땐 모든 방법 대응, 한국 무모한 조치 말라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앞서서 북한군의 이 어떤 관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좀 바꾸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앞서 사실 방어무기가 먼저 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북한군 직접 러시아 편제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무모한 조치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빨갛게 익었다기보단 물들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담쟁이 덩굴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싶죠. 경남 함양에 한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의 모습. 아, 가을이구나. 빨갛게 지금 담쟁이 덩굴이 가을이에요! 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지금 사진 한 장인데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빨간 이 단풍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창밖엔 주적주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립니다. 벌써 내리고 있죠. 새벽 사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수도권 지역엔 첫눈이 올 수도 있다. 기온이 급 하강하면서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길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째 키워드 기사회생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1심 무죄가 나오고 이 법정 안팎으로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항소심과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건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창의 일속이다, 사필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좀 볼까요? 야당 의원 60명 법원 집결 이 무죄 판결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입니다. 사실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고 이 법원 앞에 있었던 아까 저희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들 또 지지자들 와 하면서 서로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봤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지금 의원들이 지금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건 무조건 무죄다. 플랜 B도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건 사실은 그래도 내심 유죄가 나올까 봐 걱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죠. 구속영장 청구 때 일부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걱정을 했었고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중형이 나온 상태에서 이것마저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도층 민심이 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자체야 단일 대우로서 단단하게 갈 수 있었지만 민심이 흔들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어제 벌금도 아니고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이 일부 소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소중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소중한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선거법 1심 징역형이 상당히 좀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가 더 얹어지면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 내심 걱정은 했지만 무죄라 소중한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민주당의 소중한 판결은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 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위증을 한 사람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다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범인 김진성 씨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판결에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낀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좀 참담한 이 판결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뒤집혀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뭐 여야의 입장도 눈길이 쏠렸지만 또 다른 눈길이 쏠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SNS가 또 눈길이 쏠린 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무죄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래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니까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당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왔을 땐 별다른
이 입장을 관련해서 내지 않고 오히려 뭐 고양이 사진을 같이 올렸어서 그때 일부 사실 이게 이 변호사님 이 사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몇몇 이 민주당 분들은 뭐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사실 제가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행이다 안심입니다라는 게 올라온 거 보면 뭔가 1심 때 이런 비판을 좀 염두에 뒀던 건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다행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SNS 메시지를 올려서. 솔직히 뭐 고양이와 뽀뽀 사진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약간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게 민생이다 뭐 이랬잖아요. 실제 검찰이 너무 가혹해요. 이 검찰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돼야 되는 현실이 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상황이죠.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시켜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뇌물 액수가 많아서 구속된다. 이해라도 되잖아요. 근데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분위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사 사칭 예전 20년 전 사건이에요. 22년 전 사건. 그 오래전 사건 가지고 지금 1위인 야당 대표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린다? 그런다고 해버리면 너무 쉽지 않아요? 정적 제거가? 이런 측면에서 어제 사법부의 판결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행이다라고 말한 것도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어쨌거나 지난 이 선거법 1심의 이 나름 중형이라고 판단이 됐던 징역형의 어떤 혼란을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약간 잠재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근데 결과가 일단 나왔죠. 결과가 나왔으면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유죄 예상 많았는데 이재명 교사 있었지만 고의 없어 무죄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앞에 유죄 예상 많았는데 이게 중앙일보만 유죄 예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죠. 사실 앞서서 이 영장 기각이 되면서 영장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이중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거는 유죄 아니야라는 예상이 사실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왔다. 왜? 교사가 있었지만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변호사님, 위중교사를 한 건 맞다. 근데 고의성은 없어서 무죄다. 그럼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을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아마 판결문을 요약하다 보니까 뭐 교사는 있었다. 네. 근데 정법의 고의도 없고 위증 교사의 고의도 없다라고 하니까 교사가 있었단 말이 뭔 말이지 이 말인데 결국에는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해서 증언을 요청했다는 점. 네.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사는 있었다라는 것 같고요. 행위는 있었다. 네, 행위는 있었지만 정법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어서 무죄다라고 한 것이고요. 어제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이 제시했던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에서 검사들이 기소할 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 뭐 들으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때는 판사는 그것만 봤으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모든 녹취록을 다 들었어요. 30분간을 녹취록을 다 듣다 보니까 이 녹취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와 뉘앙스까지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뉘앙스를 봤을 때 아니 들었으면 들었다라고 하고 봤으면 봤다고 하고 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재판부는 이 정도면 방어권 차원이지 사회 상식적으로 반하지 않아. 이 정도를 가지고 위증죄 교사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무죄를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교사가 있었다라는 재판부의 얘기는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실제로 뭘 시켜서 위증을 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게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증언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실제로 위증을 했다는 김지성 씨의 어떤 이 증언들 하나하나 항목별로 쭉 놓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실 굉장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하나하나 뭐 다 저희가 따져볼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뭐 직접 말했다라는 요 얘기 지금 직접 인용으로 돼 있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거짓 증언이냐, 위증이냐, 아니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요청을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세 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눠서 OX가 지금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전 시장이 KBS가 협의 중이라고 나한테 직접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위증이냐? 위증 맞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것도 맞다. 요청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위증교사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 표시가 OX 표시가 된 거예요. 관련해서 다른 것도 뭐 한쪽으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자라는 얘기, 뭐 고소 취하 여부 협의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등등등의 한 6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위증이 맞다. 그리고 이 위증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한 것이다. 요청을 해서 위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까지 요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위증교사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무죄라고 본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이 좀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변론 요지서를 내가 보내줄게 보세요라고 한 건 이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거짓 증언 실제 할 줄 몰랐었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위증을 하기까지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위증을 한 것도 맞고 그리고 위증을 요청한 것도 맞고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다. 근데 그럼 여기에서 강전의 변호사님 네. 우리가 보통 고의성이 없다고 하는 거 아까 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네.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미필적 고의가 그러니까 범죄 결과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네. 하는 행동을 미필적 고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의성은 없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표에서요. 마지막에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거짓 증언이 아니다라고 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까 중앙일보가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에는 반하지만 본인은 김진성 씨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법원에 갔을 때 팩트와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고 들은 것,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서는 3번으로 지금 무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사실에는 반하나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사실에는 반하나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네. 이 녹음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께서 다 들으셨는데 처음에 김진성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환기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2018년 12월 24일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네. 변론 요지서 봤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프린트해서 봤습니다. 숙지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김진성 씨는요.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본인의 인식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거짓 증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맞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서 김진성 씨는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할 것이라고까지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김진성 씨는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그 김진성 씨의 녹취가 드러나서 검찰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가 들어간 것인데 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론 요지서는 받았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돼요. 네. 근데 김진성 씨는 처벌받을 거 알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본인은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본인은 500만 원 벌금형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시기가 어렵고 지금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의 얘기는 근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럼 위증을 한 사람은 왜 본인이 벌을 받을 걸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했느냐라는 말씀인데 그게 오늘 조선일보 2면에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2면. 이겁니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그럼 위증을 했다는 얘기냐? 좀 이례적인 판결 아니에요? 라는 취지의 제목입니다. 이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친구가 싸웠어요. 이재명 대표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데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네. 자꾸 그 맞은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도 때렸다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네. 나한테 몰아가는 것 같다라고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요. 네. 나는 너무 억울한데 증언 좀 한번 해주라라고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한테 어떻게 증언하라고 부탁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안 네. 때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네. 라고 했지. 김진성 씨한테 어떻게 증언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그리고 변론여지서 보낸 것도 네. 아니 나 너무 억울해서 이런 내용이 변론여지서 적혀 있는데 너 한번 기억 되살려 봐봐. 야 이게 18년이나 된 거여서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때 혹시 고소한 사람하고 합의 없었어? 합의 안 했던 거 없었는데요. 아 그래 그럼 합의 빼고 협의나 그런 교감이나 그런 느낌 없었어? 그런 분위기는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합의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합의 부분을 뺀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을 때 이 김진성 씨에 대한 증언 여부 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네가 증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증인 신문 사항도 결정이 안 되고 뭘 물어볼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의 고의로 뭔가를 구체적으로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한 거고요. 이건 녹취록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김진성 씨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듣지 않으면 밖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위증자는 자백을 하는데 처벌되는데 교사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라고 하지만 네. 방금 제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할지 여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성 씨는 이재명 당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네. 그런데 증인 신청하기 전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2018년 12월에 우리가 녹취록 들은 부분, 이게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김진성을 증인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이재명 피고인 측으로 보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걸 확인한 뒤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왔을 때 그때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2019년 1월이에요. 근데 2019년 1월에 증인신문 기일이 됐을 때 김진성 씨가 처음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김병량 시장을 본인이 수행비서를 했는데 네. 그분은 욕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증인신문기일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실패한 교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실패한 교사가 되려면 그때 김진성 증인이 처음에 출석을 안 했을 때 증인 철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회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네. 한 번 다시 열어주십시오. 김진성을 반드시 나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재판부에서 그래서 2월에 증인신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때 김진성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할지 여부를 몰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몰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되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고의성 부분을 두고 양쪽에 지금 얘기가 완전히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요 고의성 부분이 어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요게 쟁점입니다라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 여전히 1심 선고가 났지만 양쪽의 의견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뭐 항소심에서
얘기를 다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1심 무죄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이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당혹 한동훈 사법부 판단 수긍 어렵다. 한동훈 대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무죄 판단 수긍 어렵다.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네요 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1심 징역형을 받았을 때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또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약간 비판을 하기도 안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 약간 스텝이 좀 꼬였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에 대해서 좀 확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증언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국에는 김진성 씨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봤다는 것이 검찰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지만 김진성 씨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본인이 거기에 있어서 아직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재판에도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검찰이 봤었던 시각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질 부분이 아니까 쟁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1심 때도 존중을 했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지난 선거법 때도 존중을 했었고 이번 것도 존중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에 깔려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무죄 판단이 나왔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또 좋아하기가 어려운 게 남아있는 재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먼저 선거법이 먼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나온 게 위증교사입니다. 그런데 3개가 더 남아있죠. 보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등에서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대북송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기소된 이 법카 유용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개가 아직 더 1심도 안 나온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아직 나오지 않은 그나마 저 뒤에 거는 사실 나중에 좀 기소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진즉부터 좀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건데 다음 기사를 이어서 좀 보시죠. 요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1심 재판장인 김동연 판사가 대장동 사건도 재판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살짝 뭔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만 합의부이기 때문에 판사가 3분이세요. 그리고 상당히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 혼자 이 무죄 판결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3명이 합의해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도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기대감을 떠나서 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동연 판사라고 해서 뭐 대장동도 뭐 우리가 낮은 형량 혹은 무죄를 바랄 건 아니고 이번 이 위증교사 무죄도 합의부였는데 뭐 김동연 판사 혼자 한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좀 몸통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 사건들에 있어서는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게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확정이 나올 것인가. 지금 1심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지금
그게 법조계의 전체적인 시각인데 결국에는 법관들도 인사이동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이 판단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부가 뭐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김동연 판사가 계속해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아직 심리도 못 들어갔는데 이 사안을 법관 인사도 있는데 마무리까지 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셨네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 충돌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팔동은 어떻게 알았나? 한, 사실 확인하고 말씀하시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네, 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당 유튜브로 다 있는 그대로 이 실시간으로 또 공개를 하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또 이 방송에 또 생중계로 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로 다 오픈이 됐다,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가 팔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 이 동명이인이 8명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저는 그런 자료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사실 김 최고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도 하셨었고 네. 한동훈이란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 그거요. 그 최고위원으로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된다. 사무처에 당장 한동훈 대표가 이름으로 그렇게 그 여사에 대해서 개목걸이를 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그거 사실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사무처에 물어보면 됩니다. 홍보국에 물어보면 되고요. 저희가 보니까 여러 명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네. 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관위에서 얘기하는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그분들에게 투표권이라든가 무슨 권리를 부여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댓글을 썼다고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73년생 한동훈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대표. 네. 그럼 거기에 한동훈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의 앞에 번호만 보면 73년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그 무슨 당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친한계 의원들에게만 혹은 뭐 최고위원들에게만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 네. 고발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익명 게시판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익명 게시판에 나온 글들이 너무나 심하게 자기를 모욕한다면 모욕죄를 걸 수는 있잖아요. 네. 그건 친고죄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정말로 그렇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친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 말이 나왔는지도 저는 어저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두 번째 선고가 나온 날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당력을 전부 다 총력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최근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날 당일날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분뿐만이 아니고 김채고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뭐 이른바 친윤이라고 말씀 듣는 혹은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분들이 일제히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나오시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친인 유튜버들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런 주장을 하다가 뜬금없는 주장을 하다가 제일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은 당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를 붙여요. 아니 저게 정계를 은퇴하고 대표직 사퇴할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트집을 잡아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무슨 시도가 있구나 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네. 이게 지금 말씀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사무처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이게 뭐 특별한 뭐 비밀 정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뭐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익명 게시판인데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충돌이 빚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다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공개와 비공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통상 이런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래도 당의 대표에게 면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다수 열을 막론하고 비공개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보는 공개에서 작정하고 발언했다는 것은 저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의도와 무관한 그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더를 받고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도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사를 한 장을 뽑아서 와서 모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대표께서는 이런 부분에 사퇴를 하려는 아니 사퇴에 대해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맞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발하신다며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친윤 쪽에서 일단은 시간과 좌표를 찍어서 파상 공세를 하자라고 모의를 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죽이기가 확실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한동훈 대표를 친윤 쪽에서 뭔가 견제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자라는 네. 의도가 이미 드러난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의 오랜 침묵 자체가 친윤 쪽에 어떤 조바심을 가져온 게 아닌가 좀 그런 판단도 되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혀를 끌끌 찰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맞는 것 같다. 좀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그 공개적으로 충돌된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유 뭐 비공개로 얘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말씀처럼 이게 뭐 작심한 듯이 공개된 이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공개에서는 충돌이 없었느냐? 공개에서 충돌을 한 이 회의, 비공개에서도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할 친윤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 당내 이러다간 공멸. 사실 아까 공개된 이 영상에서는 고성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에서는 고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김민전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 설전이라고 해서 요 앞부분은 공개 최고위원회의 부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라는 한동훈 대표 얘기까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비공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고발한다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물었어요. 김민전 최고위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럼 그 기사를 제시해 주십시오. 김민전 최고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면 사과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었냐? 아니다. 당사자들의 얘기 말고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고성이 나왔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아니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 발언에 왜 조직부총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그럼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해요. 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고성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사실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지금 보신 건데.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 그 발언 자체는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사를 찾아보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기사를 읽고 했으면 어디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겠다? 그럼 그건 본인이 본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런 기사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할 경우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기사가 뭐냐, 기사가 났다. 그럼 어디 났냐, 그러니까 찾아보겠다. 그럼 안 찾아보고 얘기를 했나?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데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런 비공개에서도 이제 고성이 오건 거는 사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생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가족들이 무슨 글을 썼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도 보니까 하루에 한 2-3개더라. 그럼 그걸로 여론 조작을 했다. 뭐 그런 식의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의도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대표를 국민들이 뽑고 당원들이 뽑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되면 물러가라 그러려면 그냥 임명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누가 임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대표를 왜 선출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찾아보겠다, 못 찾으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회의가 끝난 전후로 해서 기사를 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 기사예요라고 또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고 그럼 지금 현재는 결론이 어떻게 난 거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김 최고위원님? 아니요, 근데 그 김민전 최고가 무슨 어느 방송사에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 글에는 무슨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을 누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라면 그건 고소를 해야죠. 당사자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그 자체는 김민전 최고가 그 글을 전혀 읽지 않고 얘기를 한 거든가 전원을 듣고서 얘기를 한 거든가 아니면 만에 하나 읽어봤다 하더라도 오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기사를 김민전 최고위원이 잘 안 읽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이의부터 제기를 한 상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한바탕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말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그럼 대표가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고성으로 오갔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회의가 다 끝나고 다른 인요한 최고위원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위가 발언할 때 옆에서 끼어드는 건 아니라는 신동욱 대변인 주장에 나는 100% 찬성합니다. 라고 인요한 최고위원 얘기를 했고요. 정성국 조직부총장, 아까 고성이 난 당사자기도 하죠. 대표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이나 조직이 엉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다 맞는 얘기죠. 당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엉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 최고위에서 민생을 논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당원 게시판 가지고 싸우고 최고위원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의원급 아닙니까? 물론 당직 보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최고위원 발언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이게 이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건 다 맞는 얘기 같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다 참전 어러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으나 마치 짠 듯이 다 참전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을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뇨한 최고위원 자체도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를 편을 안 드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정말 당원 게시판을 빌미 삼아서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얘기까지 여의도 전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방치한 본인의 어떤 그 과오라고 생각은 저는 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당 대표가 되면 이런 거잖아요. 국정 운영은 윤 대통령이면 윤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니까 명심, 이제 국민의힘은 한심이잖아요. 근데 정말 한심이 좀 멋있고 뭔가 지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원 게시판을 이렇게 질질 거의 보름 이상 끌다 보니 결국에는 한심 자체가 그 자체로 한심해지지 않나 싶어서 좀 빨리 이건 당대표의 책임이 이제는 크게 돼버렸다. 빨리 해결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건 당대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인 거죠. 이 논란에. 한동훈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것 반격. 친윤 김민정과 당원 게시판 충돌입니다. 한동훈 대표 날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총선 백서 그리고 뭐 여조 비용 수십억 김대남 건 그런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민정 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인데다가 그리고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해 드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 굉장히 따다다다다다 평소에 예전에 한동훈 대표로 약간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다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인전 최고위원 실명을 짚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거 진짜 화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이게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고 그 시기적으로 보나 공격의 강도로 보나 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됐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총선이 패배했는데 총선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대통령한테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총선이 패배하니까 이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서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무슨 한동훈이 수십억을 횡령했느냐 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백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조용해졌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감히 씹었어. 건방지게 말이야.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대표는 백서 때든 하나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난 다음에 이번에 명태균 사태 드러났지만 만약에 그때 대표가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고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당이. 그리고 이번에 당 게시판 얘기인데 그다음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네가 대표에 당선돼도 3일은 안 돼도 3달 내에 끌어내린다. 아니면 6개월 내에 끌어내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었잖아요. 저는 그게 실행되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이름으로 개목걸이, 여사의 개목걸이라는 문자 글을 썼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비방글을 막 썼다. 근데 가족들 보니까 그 가족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방글 아니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900개나 글을 쓴 걸로 봐서 이걸로 여론 조작을 한 거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2-3개야. 그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글이 올라와. 익명으로. 네. 그럼 그걸로 여론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매크로를 돌린 게 아니냐는 허황한 얘기. 매크로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수십만 개씩 돌리는 그 프로그램을 하루에 2-3개 돌리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결론은 당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흐름은 보면 한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그런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3일 전화 아니면 3개월 안에라도 라는 생각으로 일각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진짜 화났죠. 아니 김민전 최고 내가 기사를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버럭 성질 내는 걸 보면 멘붕이 온 것 같네요. 가족이 아니란 6글자 절대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버럭 동훈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참고로 저는 명태균, 김대남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비겁한 물타기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서 대변인님. 네. 버럭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네.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자초한 건 한동훈 대표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위치라는 건 본인과 무관하게 당의 전반적인 어떤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불필요한 오해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말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뭐 상대가 자중질환하는 거는 난 참고 넘어간다라는 말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저 장해찬 최고 말대로 가족이 아니다는 6글자를 왜 말을 못하죠? 말 못할 이유라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버럭동훈 화났어? 야구르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한 나라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조롱을 당하는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지금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당으로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당대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이든 말든 간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사실 이 혼란을 자초한 건 한동훈 대표다. 이걸 끊었어야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6글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정말 좀 답답한 게 거기에 뭐 대표 끌어내리기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정치적 의견 표현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당내 분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부실하게 해명을 하거나 계속 발끈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고 자꾸 불법이 아니니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글을 썼으니까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제목이 동아일보 6면의 제목이 이렇죠. 한, 가족 작성 여부 언급 없이 게시판 문제 제기자들 명과 관련.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다 명태균 씨랑 관련이 돼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한동훈 대표. 근데 정작 이를 제기하면서 왜 가족 작성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거에 제목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김종국 최고위원님.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그 가족이든 아니든 네.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왜 무슨 사상 고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네. 당신 가족 우리 당계 게시판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그럼 거기다 무슨 글을 써 안 써?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당원의 신분을 그 당에 글을 쓰든가 안 쓰든가 하는 사람들은 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놓고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누가 글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안 썼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나와서 입증해봐. 예를 들면 그 가족들 다 불러다가 한 사람씩 거기다가 기자회견에서 아니라고 밝혀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틀을 짜놓고 프레임을 짜놓고 처음부터 이 시작을 당대표가 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검색창에다가 저도 잘 모르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무슨 장인 장모의 이름 치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도 네.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가족 글인지 아닌지 밝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밝혀야 되는 건데요? 아니, 위법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왜 밝혀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걸 밝히면 그 다음에 그 프레임으로 다음에도 야,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뭐 백화점에서 당신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비싼 명품백 사는 것 같아. 당신 가족인지 아닌지 밝혀. 이러면 거기서 그때마다 그거 우리 가족 아닙니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까?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일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거는 생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러면 요구하는 족족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 위법하고 잘못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만 하면 그럼 공인이고 당대표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당대표 자리예요.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지도자의 자리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이, 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니까 국정이 엉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는 결단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결자해야지, 본인이 잘못한 거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그 자리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법한 일을 하라는 게 네. 당대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명품백을 받았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을 갖다가 강요해서 밝히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지금 아니 위법하지 않은 것마저도 다 밝혀야 되는 거냐. 그게 자리의 무게다라는 말씀이 충돌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입장 밝힐까? 대체 무슨 기사길래 이런 키워드가 떴을까 싶죠. 기사 보겠습니다. 혼외자 인정한 정우성, 아이의 책임 다할 것. 어제 저희가 살짝 전해드렸었어요.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모델 문가비 씨의 아이가 내가 아버지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입장 밝혔네. 뭔 입장을 또 밝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델 문가비 최근 아들 출산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거 정우성 씨가 아버지라는데 라는 보도가 나왔고 맞습니다 라는 소속사의 입장이 나왔죠. 그리고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다. 결혼 계획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결혼을 할지 뭐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는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제 추가로 나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도냐. 이거예요.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다. 문가비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만남, 이 사람과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측근의 전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 지나친 추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봤을 때 어제보다 한 발 더 약간 좀 진전이 된 이런 입장이 좀 나온 거거든요. 하재근 위원님. 지금 보면 분위기가 결혼은 안 하는데 양쪽 부모의 역할을 좀 잘 하자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 밝힌 입장은 네. 정우성 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네.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사안들은 사생활이라서 지금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하고 문가비 씨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정우성 씨가 뭐 비연예인이냐고 따로 뭐 장기간 동안 사귀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우성 씨 측에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어제 그제 이 정우성 씨가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법한 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었는데 아들이 있다고 약간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연예계에서는 정우성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네.
정우성 씨가 누군가랑 깊게 사귄다는 뭐 말이 있었다면 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또라는 일도 있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사귄다,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고 아마 이게 거의 두 번째 충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서태지 씨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혼했다는 걸 몰랐던 상태에서 이혼했다는 게 먼저 알려졌잖아요. 그랬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래로 요번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사전에 조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약간 퀀텀 점프가 있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 키워드가 입장 밝힐까였었죠. 말씀처럼 지금 소속사에서 얘기하는 건 아이의 아빠가 맞고 아빠로서 책임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밝혀진 상태입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정우성 씨가 곧 오는 29일이죠. 청룡영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룡영화상에 참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왜? 요번에 영화를 좀 찍었었거든요. 서울의 봄. 여기에 나무주연상 후보입니다. 그럼 나무주연상 후보면 당연히 참석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기 나와 있죠. 참석 여부 재논의 중이다. 요거 하정현 위원님. 29일 날 나올 것이냐 입장을 본인이 직접 뭔가를 레드카펫 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밝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나간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었는데 그래서 청룡영화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혹시 뭐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심경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식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관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영화상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지금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영화계에서 영화 배우들이 보면 자신의 사적인 문제로 이 영화계 행사에 지장을 주는 거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의 관심이 몽땅 다 영화상이 아니라 내 사생활로 쏠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쩌면 참석을 좀 꺼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칫 청룡영화제에 뭔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 자체를 좀 다시 재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 정우성 씨가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한 부분이 뭐냐? 혼외자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오늘 아침 조간보도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결혼 않고도 자녀 가능 37%, 비혼 출생 10,000명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는 가질 수 있죠. 라는 이런 생각이 여기 통계청에서 지금 2024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에 22.4%는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서 2024년 37.2%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혼 출생이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뭐 이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게 뭐 그다지 뭐 엄청 놀랄 만한 뭐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뭔가 혼외자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혼외자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정우성 씨는 제 아이가 맞아요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셔서 지금 계속 꾹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만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속은 그냥 혼중자든 혼외자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지금 인지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친부가 인지를 했을 때에는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지금 자로서 그 아이가 등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에 대해서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그 미성년자인 동안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이 본인은 이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지만 네.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네. 그러면 그 여성과 낳은 아이와 이번에 문가비 씨가 낳은 아이는 상속을 똑같이 받게 네,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상속권에 있어서는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타인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는 1의 비율로서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혼중자인지 혼외자인지에 대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은 양육비도 다 뭐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법적 책임 부분까지도 다 지금 고려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양육비 산정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 나갔나요? 일단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네. 금액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 기준 산정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이가 지금 0세에서 2세인 경우에는요. 최대 그 소득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부모의 소득 구간이 1,200만 원을 넘었을 때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가비 씨 입장에서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지고서는 청구를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키울지 그리고 어떤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점점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법적 미비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준비를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건 아닌가. 중요한 건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사회에서 어른으로 잘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어른들이 좀 잘 마련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